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총 횟수는 5회차에 걸쳐 할 거고요. 예상은 한 5회분 정도 할 거예요. 최근 5년 정도 기출문제를 할 거고, 상속증여세는 제외하고 할 거예요. 상속증여세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회계사 문제 1번부터 가볼게요. 이제 소득세죠, 소득세. 그래서 물음 1번을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있고 갑과 을에 대해서 한번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 요구사항이 갑의 총급여, 을의 총급여예요. 시험 문제 풀 때는 항상 물음부터 보는 거예요. 물음. 예, 근로소득 풀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직위예요. 직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임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지, 근로자 등에 해당되느냐, 요걸 먼저 체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느냐,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광펜 들고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전문이사, 영업부장, 이걸 딱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갑과 을로 한번 나눠서 계산해 보면 총 급여가 들어가겠죠? 그럼 총 급여라는 건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매월 균등하게 지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매월 동일하게 받았다. 근데 여기 생산직이 있다라면 월정액 급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되겠지만 생산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왜 있느냐? 얘 때문에 있는 거야. 판공비 때문에. 이게 기밀비, 판공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실비 변상이고 총 급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은 아까 임원이었잖아요. 임원. 기억나죠? 갑, 임원. 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답지는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자기가 연습한 거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지가 있으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답안 양식에 답을 적고 오른쪽에 자기의 풀이 과정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결론을 가지고 여기 답안 양식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깔끔한 거고 실수도 적어요. 그럼 여기에 적는 건 자유롭게 적어도 돼요. 그러면 항상 이런 걸 여기다 딱 적어 놓으면 실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임원이구나.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다 적어도 돼요. 여기다 그냥 중소기업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니면 형광펜을 저기다 적어 놓고. 세무에게는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는 것만 잘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는 걸 못 맞추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60점밖에 각합한단 말입니다. 자, 기본급 7천 갑과 을이 있으면 하나씩 해결하시면 돼요. 자, 성과급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풀이할 때 기본급 성과급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 쭉 적으시면 돼요. 식사 대가 잡혀 있어요. 세무에겐 자료가 많은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주가 이렇게 붙어 있죠. 주가. 그러면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잘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을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갑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갑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으니까 현 물로 주는 게 식사고 현금으로 주는 게 식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 물은 받지 않았으니까 임원이라도 월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이 비과세가 될 테니까 36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자격증 수당 없고 판공비도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전금이 있어요.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는 대신에 회사 사규에 따라서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이 교수님들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에서는 임원도 이런 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규정을 아예 모르고 그냥 120 월에 20만 원 무조건 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임원이든 직원이든 동일하게 월에 20만 원까지는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이 과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자료가 있죠. 갑과 을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다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 회사 부담분은 원래 비과세예요. 본인 부담분은 본인 급여에 포함돼서 소득 공제를 받는 거죠. 이걸 회사가 대신 대납을 해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돈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별도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요 돈 받아서 여기 자기 본인 부담분에 해는 450만 원을 빼고 원천징수 돼서 들어오는 건데 별도로 받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450만 원도 추가가 되는 거고 개념은. 그다음에 보상금 등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어요. 자, 직무발명 보상금 역시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100만 원 추가로 들어오고. 주택 임차자금 무상 대여이익 있죠. 중소기업의 주택 임차자금 무상 대여는 원래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직원에게 하나여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원이니까 여기 100만 원 또 추가로 과세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총 급여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총 급여가 9,946만 원. 이 문제는 급여까지만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쭉 다 더하시면 될 거예요. 맞죠? 2,000, 3,060, 그다음 260, 450, 100. 자, 을로 가보겠습니다. 을로 가보면 역시 기본급 들어오고 여긴 직원이니까 4,800 그리고 180. 식사대는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으니까 식사만 비과세고 식사대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6만 원. 자격증 수당이 있죠. 자격증 수당 별말 없으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도 다 사용했으니까 월에 20만 원이에요. 개념은 월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매월 똑같이 받았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120만 원 모조리 비과세가 될 거고 본인 부담은 여기 200 똑같죠?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되는 거 하나도 없죠. 500만 원 이내고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도 직원의 중소기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 싹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더하면 5,36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물음 2번 가볼게요.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병원. 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건 최근 소득세 사업소득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과세가 된다라는 건 모두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 유보도 다 끌고 온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유형자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유형자산에서 뭐는 제외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제외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건물.
그러면 여기에 딸려 있었던 유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소멸하는 거야. 그건.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제외하고 그 유보는 소멸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 자체를 넣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는 감가상각해야 돼요. 처분 시점까지는 감가상각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료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구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 포함, 원천징수세. 여기 이자소득 총수익, 어차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넣으시면 되고, 종합과세 되는 금액만 넣고, 원천징수세액은 분리과세 대상 포함 원천징수세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앞에 가보면 이자수익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수익부터 계산해보면,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부터 있는 거죠. 이항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종합 과세되는 금액 적고, 여기 원천징수 연습장에 이렇게 적어서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부터 있어요. 1,000만 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2차 시험을 잘 놓치는 이유는 여기 딸려 있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이걸 잘 안 보는 거야, 이거를. 표를 잘 보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표를. 회계사 시험이 훨씬 더 표가 많아, 일반적으로. 세무사 시험이 조금 표가 적은데 세무사 시험도 점차 표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잘 보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표를. 의미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면 14% 원천징수고, 그게 아니라면 25%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통해 받았다 라고 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14%가 되고, 이건 25%가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원천징수세. 그 다음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예요. 이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자소득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여기 안 들어오고,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2천만 원, 그리고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겠죠. 280만 원. 공익신탁이익이에요. 얘는 비과세되는 거죠. 공익신탁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개정된 지금 현행 법률에 따르면 비과세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보통 이걸 선택할 거예요. 법인과세 신탁. 그러니까 공익신탁의 이익은 내가 위탁자이고 수탁자가 법인세를 내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목적 신탁 중에 하나야. 목적 신탁 중에 하나라서 그 경우엔 법인과세 신탁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서로 대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공익 신탁에 그냥 비과세를 하세요. 그냥 하세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개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향후에 법인과세 신탁을 목적 신탁은 쓸 수 있고, 목적 신탁의 대표 중에 하나가 공익 신탁이거든요. 공익 신탁. 공익 신탁이 되면 납세 의무자를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인세 내는 거지, 여기서. 그 신탁,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참고하시고. 비실명 이자소득이 있어요. 공익신탁이 어쨌든 비과세니까 여기는 안 들어오고, 비실명은 원천징수 하긴 하되 종합과세 되는 건 아니죠. 종합과세 되는 건 아니고, 비실명 세 번째 딸려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비실명은 두 가지로 나눠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것도 기출문제 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원천징수 세율이 90%예요. 근데 금융실명제 대상이 아니면 42%입니다. 42%. 이건 원천징수 세액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80만 원이 42%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33만 6천 원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종합과세되는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고, 요거 합친 건 563만 6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릎이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하고 나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장부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돼요. 장부 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느냐. 그럼 가보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아까 1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업, 소득, 금액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해보면 일단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으로 들어온 게 3,280만 원이에요. 이 중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정이 필요 없겠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50만 원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이 아닌 거죠. 설령 그것이 비과세라도 사업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50만 원을 제외한 3,230만 원. 그렇죠? 나머지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차감하셔야 돼요. 3,230만 원.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감한다. 두 번째, 인건비예요.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죠. 그래서 대표자 급여는 가산을 하시고요. 5천만 원은. 종업원의 급여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급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가족. 실제 근무했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고. 사업용 기계 굴삭기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자산인 거죠. 게다가 뭐는 아니에요? 토지나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이 없는 거예요. 산업재산권의 양도익. 얘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 자산이 돼요. 이게 장부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소득은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요 300만 원은 다시 이익이니까 빼야 되겠죠? 여기 차감 쪽에 들어옵니다. 자, 다른 자료 특별히 없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 쪽을 보면은 지금 1억 그리고 가산 5천, 여기는 3,53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면 사업소득 금액은 114.7 이렇게 됩니다. 자, 물음 3번.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쪽이 나오면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뭐도 있어요? 신용카드 등도 있고 의료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1번 첫 번째 물음이 인적공제를 계산하는 거고 자녀세액공제까지. 그 다음 요구사항 2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인데 40% 공제율, 30% 공제율, 15% 공제율. 결국 소득공제액 금액 계산하라는 거고.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같이 푸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본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자료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는 사용자별로 다 공제받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자매 빼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중에서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신용카드에서 일단 부양가족을 체크를 하고 다 지워놔야 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의료비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다고요. 의료비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이, 연령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고 나이도 상관없어요.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에서 한 번은 쭉 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이 공부를 못, 미안해. 저거 이런 표현.
아니 이거를 잘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세팅을 하고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문제를 풀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있어야지 당황하지 않은 거지. 기껏이 1번 이게 풀어. 이번 가서 아 씨발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이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당황하고 문제도 제대로 못 풀고 자기가 세팅이 돼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물음 양식을 내가 한번 써보면 인적 공제인데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 따로 있잖아요. 요 양식이 제일 많이 나와. 자녀세. 그래서 요 문제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동그라미부터 치는 거야. 동그라미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당연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야. 총 급여액 8천만 원. 우리가 인적공제든 뭐든 특히 소득공제 쪽에서 그리고 세액공제 쪽에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인 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소득공제 같은 게 있어요. 세액공제. 그것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 신용카드 쪽에서도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한다고 해서 7천만 원 초과인 자는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7천을 초과하는구나. 그걸 먼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배우자 되는 거죠. 동그라미. 소득 없고. 부치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다고요. 양도소득 금액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무리 경로 우대자 대상이라도 종합소득 금액 등이 100만 원을 이상인 경우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친을 여기서 지우는 게 중요해요. 부친을. 지금 보니까 부친 있죠. 부친. 신용카드에서 부친 있단 말이에요. 부친 안 되자마자 지워. 무조건 지워. 부친. 이게 중요해요. 부친. 지워.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장인 됩니다. 장인. 장인 동그라미 치고 지금 장애인이자 경로 우대자죠. 이 라인에서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추가 공제를 보통 여기다 쓰든지 저 옆에다 쓰든지. 그래서 100 더하기 200인 거죠. 경로 우대자 100, 장애인 200. 300을 딱 써놔야 돼. 자,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되는 거죠. 아들. 아들은 올해 출생했어요.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위탁아동. 올해 6개월 이상 양육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나이 뭐 20세만 안 넘으면. 동생 장애인이죠. 동생. 자, 동생이 장애인이고 장애인의 경우 연령 상관없죠. 그러면 되는 거고 추가 공제 200.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 공제 세팅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그럼 기본 공제는 150만 원 곱하기 7. 1050만 원 들어온 거고 추가 공제는 500이 들어오겠죠? 요 300하고 200 합치니까 500. 자녀세액 공제 두 개가 있어. 두 개. 첫 번째는 자녀 수. 그 다음에 출산, 입양 등. 자녀 수 공제는 7세 이상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7세. 7세 이상만. 자, 이때 자녀 수에는요. 손자는 안 들어가지만 위탁아동, 입양자 들어가는 거예요. 위탁아동, 입양자. 자, 이 중에서 7세 이상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두 명 있죠. 두 명. 그래서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15, 30. 여기 30만 원. 자, 올해 출산 컨그레츄레이션.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건 15, 30, 60, 90 이렇게 가는 거. 자, 보니까 위탁 아동은 자, 나의 자녀 수 공제는 들어가요. 하지만 출산 입양할 때 첫째, 둘째는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해설 잠깐만 보시면 31페이지의 내용 잠깐 보시면 출산,
입양 신고를 한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며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에 출산 입양 공제 있잖아요. 그때 한번 보면 출산 입양 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 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족관계 증명원에 위탁어동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럼 첫째, 둘째 이렇게 있는 거죠. 둘째니까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둘째는 50만 원. 그래서 자녀 세액 공제는 둘을 합친 80만 원이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050만 원, 5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자녀 세액 공제. 실제 시험장에서 맞출 확률은 1, 2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타입이 처음이야. 처음. 그 당시에 출제했을 때는 항상 기출문제는 그런 식이에요. 새로운 거 교수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할 거 없어. 요거 틀려도 요 위에 두 개는 맞잖아. 인간적으로. 인간적이지 않아? 이 정도는 맞아. 이 정도는. 그래서 고생하시고 근데 다음에 또 응용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을 응용해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요 포맷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통시장 맨 위에 까는 거죠. 그 다음 대중교통, 도서공연, 그 다음에 직불카드, 일반 이렇게 세팅되고 요게 이제 총 금액의 25% 초과 분해대에서만 공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얘들로 나눌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가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상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을 고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맨 처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 거기서 가른 사람을 지워. 우선 지워. 얘를 하나 지웠고 자, 형제 자매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아무리 기본 공제 대상자라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은 아니단 말이야. 형제 자매 찾는 거야, 우선. 동생? 이 새끼 왜 내 카드 써? 그렇죠? 요거 찾고 그 다음에 사용 제외를 찾으시면 돼요. 사용 제외. 의미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얘들 순서로 잡고 얘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돼. 우선 사용 제외를 찾고 지울 거 다 지운 다음에 여기에 꽂는 애들 들어오고 마지막에 일반을 채우시면 되는 거야. 자, 본인의 정당 기부금 있습니다. 정당 기부금. 자, 본인의 정당 기부금 국가나 지자체에 들어간 돈은 과세표준 양성화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어. 됐죠? 두 번째, 중고차 구입비의 10%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신차 구입비는 되지도 않고 교수님이 혹시 모를까 봐 취득세라고 줬어. 취득세는 국가나 지자체에 들어간 돈이야.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국외 사용, 국내 사용만 되는 거야.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저기 부친 지역구, 전통시장 이제 남은 거지. 요거 남은 거야. 3개. 3개 남고 이제 전통부터 찾는 거예요. 전통부터. 찾아! 전통부터. 전통시장 있습니까? 150만 있어. 참고로 도서 공연사연 동생이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할 뿐더러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7천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자도 안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전통시장 찾았고 대중교통 없고 대중교통 있네. 장인 대중교통 20만 원. 2개 찾았죠? 그리고 도서 없고 직불카드 없어. 마지막으로 일반 남은 거죠? 그래서 1,99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 합치면 2,160만 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급여가 8천만 원이었잖아요. 그 8천만 원의 4분의 1. 2천인가 2천? 2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공제 대상은 160만 원만 남습니다. 전통시장 150만 원, 여기 10만 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60만 원. 답안 양식에 적을 때 40% 공제율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지. 대상. 뭐 소득 공제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래서
여기에 150만 원 똑같겠지만 여기 20만 원을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30% 공제 대상 있고 지금 대중 어디야? 150만 원. 신용카드 적용 대상이 왜 그렇게 돼 있어? 답안지가 15% 공제율 적용 대상 1990. 아, 사용 금액. 이게 공제율 적용 대상. 이게 약간 애매하긴 했었는데 요거 사용 금액 요거를 적으라는 것 같아. 요거를. 사용 금액. 근데 이거를 적은 사람도 있었다고 난 들었어. 이거를 적은 사람도. 둘 다 맞게 이게 표현이 정확한 게 아니고 왜냐면 서식을 따고 가는 거거든. 서식은 적용 대상. 어쨌든 그룹핑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요거를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공제액을 적어야 되겠죠. 소득 공제. 소득 공제액은 얘는 대중교통, 여기 전통시장 40%, 여기 3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제 40% 적용, 잠깐 40, 30, 30이지. 40 미쳤나 봐. 40%. 4433.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 거기 계산된 거 잠깐 답안지 보면 150만 원에 40%는 60만 원. 10만 원에 40%면 4만 원. 합치면 64만 원이 돼요. 64만 원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마지막 64만 원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 여기다가 64만 원 적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공제 금액 그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 참고로 기본 한도가 300이잖아요. 300. 근데 교재 잠깐 보면 총 금액이 7천 초과하고 1억 2천 이하인 경우에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 아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숫자를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공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추가 공제는 100 이렇게 새로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추가 공제 아예 대상 금액도 없을 뿐더러 기본 한도를 초과하지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의료비 가보겠습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는 나누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것과 그리고 그 위에 특정 의료비냐 아니면 일반 의료비냐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난임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데 난임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나눕니다. 그래서 특정 의료비, 일반 의료비. 참고로 지금은 의료비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을 땐 이렇게 꼭 나누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한도가 700만 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엄청 안 나누면 의료비 자체 자료가 굉장히 적어. 그리고 합쳐봐야 뭐 한 돈천 돼. 그러면 특정하고 일반 나눠봐야 일반이 700 언더로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지금 의료비 진짜 천국이잖아. 700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의미하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부터 가보면 120만 원. 건강 진단은 되는 거죠. 증진은 안 돼도. 본인과 배우자의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 각 40만 원이야. 본인 건 특정이 되고 배우자 거는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의 출산 병원비 있죠. 출산. 당연히 되는 거야. 본인 여기 100.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 있죠. 산후조리원. 얘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천을 초과한 자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부친 거. 부친이 기본 공제 대상자 아니더라도 될 수는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강 증진이에요. 증진. 보약이란 뜻이야. 이것도 안 되는 거. 장인의 보청기 구입비 됩니다. 장인이 65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특정 의료비로 가는 거야. 근데 장인 65세 이상 맞았죠? 그럼 특정 의료비로 오는 거고. 딸의 허리 디스크. 어린애가 뭐 벌써 허리. 자, 1,000만 원. 여기 일반 의료비 가고 미용 성형 수술비 안 되는 거죠? 동생의 장애인 보정구 구입비. 동생도 신용카드는 안 되지만 의료비는 돼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동생, 장애인,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3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의료비 전체 합계 금액이
60만 원이 되고요. 일반 의료비가 1140만 원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테이블에다 넣으면 돼. 난임, 특정, 일반. 난임은 지금 없고 특정 의료비는 660. 일반 의료비는 1140대요. 요거 다 합치면 1700, 1800 되나요? 1800. 총 급여 8천만 원에 3%. 38에 24, 240만 원. 그러면 초과분은 1560만 원 되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 1560만 원을 나래비를 깔면 되는 거예요. 1560만 원을 깔아보면 얘가 660만 원.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러면 7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의료비는 한도가 700이라는 거야. 한도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이다. 난임은 20%, 나머지는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곱하시면 돼요. 660에 15%, 700에 15%를 각각 더하면 토탈 금액은 204만 원이 나옵니다. 204만 원. 의미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소득세 마지막. 여기 문제 2번. 문제 2번은 부담부 증여. 자, 양도세가 나오면 그림 그려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11년 5월 10일에 5월 20일에 아들 을에게 증여를 한 거죠. 증여를 했습니다. 취득을 이때 했구나. 취득. 그리고 증여를 21년 8월 13일에 증여를 했어요. 근데 이 증여한 토지에는 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깔려 있고 을은 동토지를 증여받고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대요. 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증여로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여 당시에 채무 인수액이 1억이란 뜻이고 문제는 시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증여 당시에 가액이 제시가 되어 있고 증여 당시에 시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거래가로 인정이 되는 금액이란 뜻이야. 이게 만약에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가가 5억이야. 그럼 나머지 증여 부분은 4억이란 뜻이고 채무 인수분이 유상의 양도 이 4억이 무상의 증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취득가액이 문제인데 자 봅니다. 만약에 얘가 5억이 아니라 기준시가 4억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얘가 4억이라면 얘도 무조건 2억을 가져가는 거야. 동일 기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시가로 썼다라면 얘도 묻고 따지지 않고 기준시가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시가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시가를 못 쓴다고. 이해하셨죠? 그럼 기준시가를 못 쓰는데 실질 거래가액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다음 환산 취득가액 순서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환산 취득가액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씁니까? 지금 얘가 5억이잖아. 5억. 5억인데 물가 상승률 반영한 거지. 지금은 4억인데 당시에 2억이었으니까. 그러면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2억 5천의 20%가 유상분, 80%가 무상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5천 되겠죠. 5천. 5천. 그리고 여기 2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5천과 2억으로 이렇게 나뉜다. 그러면 양도가액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릎 양식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뒤에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블라블라 있고, 자, 양도 차익을 다음 답안 양식에 제시하시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 양도 차익. 순서대로 가보면, 자, 양도가액 어떻게 됩니까? 유상 양도니까 1억만이야, 1억만. 취득가액은 5천. 유상 양도분에 대한 취득가액이니까 5천. 자, 실제 필요 경비는 인정이 안 되고 추계한 걸 쓸 수밖에 없어. 추계.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운데, 추계할 때 항상 기준시가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기준시가가 얼마였어? 2억이었다고. 2억. 그런데 이 2억이 전부 다 지금 취득원가는 아니고 이 중에 유상분이 있는 거잖아. 20%. 그리고 여기에 3%를 적용해야 돼 있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에 3%, 4, 3, 12. 120만 원이 기타 필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양도 차익은 4,880인가요? 4,880. 양도 차익이 880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증여는 각자 풀어보시면 되는데, 참고만 하면 부친으로부터 처음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친으로부터는 예전에 받은 게 있지, 8천. 그럼 증여세 과세가액을 할 때는 합산과세 하는 거야. 합산과세. 그래서 증여의 가액이 지금 4억이잖아요. 4억. 4억에 8천을 더해요. 그럼 4억 8천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과세가액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달라. 과세표준은 거기서 뭐를 빼야 돼?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야 돼. 증여재산공제는 둘이 합산이 되니까 5천 뺄 수가 있는 거야. 뭐 세무에게 상증세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일단 1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인데요. 부가세 문제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